앞쪽에 최혁진 선생님께서 맨 마지막에 발표한 사람이 제일 불리할 거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야구가 재미있는 거는 9월 말에 대역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할 얘기가 보면 이순신 장군의 예를 들게 되면 아주 12척이나 남아 있습니다. 보면 네,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를 좀 끌어가면요. 앞쪽에 있는 세 분들이 꼭 분류를 하지 않는 인문사회학의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미래 세대는 융합의 세대입니다. 그런데 자연과학에 관한 언급을 해줄 수 있는 분이 없어서 제가 좀 균형을 좀 맞추겠습니다. 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조금 성찰이 좀 필요한데요. 코로나19라 그러면은 코로나19가 뭐냐는 거에 대한 이해가 전제가 되고, 그리고 이후의 사회 변화가 어떤 것이 되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예측과 또 전망 준비가 가능한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앞쪽에서 코로나19가 뭐냐 하는 것들에 대한 이해가 조금 깊게 여러분들이 이거 성찰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 보면은 이게 치명률은 뭐 메르스나 사스보다는 조금 약한 것 같은데 전염성이 뭐 굉장해서 젊은 사람들이 감염됐을 때 무증상을 통해서 전파하는 것 자체가 뭐 이태원 감염이나 이런 것들 보게 되면은 작은 감염 사건 전체도 전체 인구 집단에 큰 영향을 정도로 감염력이 장난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WHO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게 한꺼번에 이 감염이 쫙 진행이 되어져서 이 의료 시스템 자체가 오버플로잉 돼서 도저히 갖다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제일 우려되는 부분인데, 지금은 유럽과 미국이 지금 그런 짝을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효과적으로 잘 대응을 해서 보게 되면은 다른 나라들은 계속 피크를 오는데 우리는 중국 이후에 두 번째로 확진자가 많았지만 그 이후에서는 관리가 돼서 플랫되는 형태로서 보면은 자연과학하고 분석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커브가 정말 아름다운 커브다. 실제로 이렇게 유지되는 것 자체라고 하는 것들이 기술적인 관리와 사회적 관리가 잘 결합되고 시민들이 거기에 참여했을 때 만들 수 있는 커브인데, 환상적인 커브를 한국 사회가 만들었다. 이렇게 극찬한 이유가 바로 이렇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2위다가 지금 확진자를 보게 되면은 쭉 넘어가서 나중에는 이제 37위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19를 통해서 보면은 한국 사회가 굉장히 대응을 잘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우연이 아니고 보면은 이게 굉장히 좋은 계기를 만들어 줬는데, 이것 자체가 한국 사회가 이렇게 대응하는 데에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또 그럴 만한 준비가 돼 있고 그런 포텐셜이 있다는 걸로 나가야 되는 거고, 이게 K 방역뿐만이 아니고 한국 사회 전체에 오는 역동성이라는 것이 이야 정말 다르구나 하는 부분에 대한 인식을 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19에 대한 공부가 좀 덜 필요하지 않나. 지금 조금 성찰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 자체가 저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이냐면요. 코로나19라 하면 이게 RNA 바이러스 쪽 부분인데, RNA 바이러스라는 거는 자기 독립성이 없어서 숙주에서만 겨우 이제 기생할 수 있는 정도고, 외부에 나오게 되면 3일을 버티지 못합니다. 하면은 그러니까 물리적인 힘으로 보게 되면 사람하고 사실 비교가 안 되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겨우 숙주에서 버틸 수 있는 기생하는 정도의 생명체 부분인데, 지금 사람이 이것 때문에 쩔쩔매고 있는 그런 상황 부분이죠. 왜 그러냐 보면은 이 RNA 바이러스하고 이 사람이 싸우는 데 있어서 물리적인 힘은 절대적으로 비교가 안 되는데 왜 그러냐?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전체 생태계를 인식을 해야 되는데, 생태계라고 하는 거는 여러 종들이 아주 기가 막히게 서로 간에 보면은 관계를 맺으면서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애, 그러니까 생태계 자체의 종의 다양성이 훼손되어지면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휘둘리는 거죠.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전체 생태계에 있어서 예를 들면 정글 같은 경우도 먹이 사슬의 정점에 있는 사자나 호랑이를 보게 되면요, 보면은 자기가 힘이 있다 그래갖고 아무나 다 잡아먹지 않습니다. 보면은 자기가 배고플 때 자기 배를 채우는 정도에 국한하지, 보면은 생태계에서 자기 힘이 있다 그래갖고 거기에 있는 생명종들을 마구 훼손하지는 않습니다.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균형이 유지되는 거죠. 근데 이 균형이 깨지고 나면은 이 시스템 자체를 유지하는 힘들은 급격히 무너지고 그 흐름들 속에서 인간도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냐면은 인간의 사회적 활동 또 산업혁명을 통해서 나타나는 부분들이 생태계에 이 항상성에 위협을 주는 단계로 온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사막화가 확대가 되어지고, 사막화 확대는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중국의 30%가 이미 급격하게 사막화되고 있습니다. 보면은 한 해에 서울의 6배나 정도가 되는 면적이 보면은 사막화가 급격히 이루어지는 것이 중국 부분입니다. 보면은 이런 걸 보게 되면 생태계 파괴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다른 종들, 예를 들면 뭐 박쥐라든가 천성갑이나 이런 부분들이 급격하게 훼손이 되니까 여기에 살던 숙주가 오면은 이 코로나19도 이런 숙주에서 기생하는 부분인데 사람하고 전혀 접촉이 없었습니다. 오면은 그런데 박쥐라든가 다른 종들이 죽어가는 거니까 굉장히 갖다가 생존의 위협을 느낀다고 하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애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굉장히 위기를 느끼는 거니까 이 생태계가 급격히 파괴돼 갖고 내가 뭐가 생존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얘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 보면은 인수 공통 질환이에요. 사람도 숙주로 삼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보니까 지구 전체 생태계 중에서 급격히 증가되는 종이 사람인 거예요. 아, 얘들이 봤을 때는 이게 블루오션이야. 숙주죠. 그러면은 굉장히 증가되는 부분인데 숙주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실제로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 갖고 어느 부분에 들어가서 자기가 그 영역을 구축할 거냐는 이제 큰 싸움을 벌이고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전체 지구 시스템 생태계에서의 균열이 깨지는 굉장히 큰 파열음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나가서 생각하면요, 2100년 정도가 되게 되면 지구의 변화, 기온 변화가 평균 기온 변화가 4도에서 5도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기온을 관측을 했을 때 1.5도씩 변화인데 향후에서는 4도, 5도 변화가 오게 됩니다. 감당할 수가 없는 변화예요. 실제로는 이런 변화가 사실 80년밖에 안 남았어요. 실제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태계의 급격한 변화 자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는 인간의 구체적인 활동까지도 뒤흔든 단계로 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글로벌한 유행병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또 올 수 있고 주기가 더 짧아질 수 있다. 실제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생태계 전체에 대한 큰 원인으로 받아들이는 거고 이것의 의미를 성찰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그것이 주는 의미라고 하는 것들은 인간이 갖고 있는 개발 속도를 늦춰야 된다. 훨씬 더 고도 성장이 아니고 저성장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개발의 이익 자체를 향유해야 된다. 공유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시스템 자체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에 있는 이 산업 문명에 대한 성찰 이런 부분들이 더 큰 형태로 저는 성찰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급격히 고령화되고 있고요. 여기에 고령화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고령화 속도도 그렇지만 65세 이상의 사망 자살률이 OECD 국가에서 부동의 1위입니다. 그런 부분이고 노인들의 빈곤율 부분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노인 가구 중에서 중위소득 50% 미만 부분이 빈곤 가구에 대한 정의라고 보는데 무려 40%입니다. 자살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두세 배 높고, 그리고 빈곤 노인에 대한 비율도 OECD 국가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은 그런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독사가 일상화될 수 있고 조금 한 문턱 높이에는 일본이 겪었던 것보다도 더 심각한 고령화 사회 폐해가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는 잘 못 보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정신 부분은 어떤가요? 지금의 구조를 보게 되면요,
코로나19를 통해서 드러난 우리 사회의 민낯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지금에 있는 고도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그 성장의 열매가 밑에 흘러서 사회적 약자까지 공유되는 시스템이냐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노인들한테 흘러가지 않고요. 그다음에 정신장애인들을 보게 되면 이번에 사망자가 처음 나왔던 거가 경북에 있는 한 정신병원입니다. 근데 거기에 입원해 있던 정신장애인의 103명 중에서 보면은 거의 98% 2명만 제외하고 다 감염됐어요. 오랫동안 감금해갖고 근육이 굉장히 약화돼서 하도 운동을 못하니까 일상적인 생활을 못할 정도의 굉장히 반인권적인 그런 실태가 이번에 드러난 겁니다. 사실 보면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회적 약자의 희생 위에서 존재한다. 생태계뿐만이 아니고 인간의 사회 안에서도 철저하게 보면은 사회적 약자의 희생 위에서 이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않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인간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더 큰 효용들로 갈 것이고 또 지금에 있는 지구온난화의 시나리오로 가게 되면 2100년 정도가 되면은 지금에 있는 기술로서는 도저히 제어할 수 없는 정도의 재난이 닥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코로나 상황에서 보면은 어떤 거가 우리한테 유리하냐, 어떤 기술이 개발하냐 이 차원이 아닙니다. 혹라도 근원적인 성찰이 필요하고 새로운 가치를 잡으려고 새로운 표준을 정해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득 불평등이 굉장히 심각하고 의료 시스템도 문제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아플 때 쉬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 희생 기반에서 이 시스템이 있는데 어떤 변화를 만들어 가냐 하야 되면은 첫 번째 이번 대응에 있어서 그 가치가 드러났던 부분이 지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지자체가 지역사회 요구를 잘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에서 중앙정부가 잘 역할 분담을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부분들은 의료와 돌봄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었던 거가 어제 KBS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사회 변화를 얘기를 하면서 한 강사가 뭐 IT 환경이나 뭐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맨 끝에 의료 민영화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언급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사회 혁신과 기술 혁신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보면은 우리 사회가 혼동하는 부분들이 다 보면은 기술 혁신에 매달리는 겁니다. 사람은 없고 사실 보면은 기술 혁신에 매달리는 것이 맹점 부분인데 진정한 의미에서의 코로나19에서의 중요한 표준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서는 사회 혁신과 기술 혁신이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뭐냐면 의료나 돌봄 체계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에서는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환경과 시스템을 어떻게 갖추느냐라는 것이 우선이고 그것을 활용하는 부분에서의 기술이 사실은 제대로 자리매김을 해야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회 혁신을 갈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근데 정부가 이것을 자꾸 잊는 것 같아요. 의료 민영화를 하면 어떤 꼴이 되냐면요. 유럽에 있어서 영국과 이태리가 공공 의료 시스템을 약화시켜서 적골이 됐습니다. 미국이 보면은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 못해 갖고 3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의료 시스템이 없어서 보면은 병원에 가게 되면 그런 비리 날라오는데 3,400만 원이 날라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병원에 가겠습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인 공공의 기능을 갖고 있는 의료보험 시스템을 잘 보면은 확장이 된다. 그리고 그 가치 부분을 지금은 치료만 국한되어지는데 그것을 돌봄과 보면은 또 복지나 유기적인 연계성 것으로 확보된다. 그리고 그 중심에 제가 보기에는 주치의 제도가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일차료가 잘 해서 제가 보기에는 경남 쪽에서 그런 것들 제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공공과 민간 부분이 잘 유지되는데 공공 부분에서 시민 참여가 기반이 되어지면서 이것이 의료 서비스와 돌봄 복지 서비스가 같이 가는 쪽으로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경남 쪽에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주치의를 통해서 민간 부분의 공공성을 확장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요 얘기만 하고 이제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부분 역시 시민 참여에 대한 쪽 부분이고요. 코로나19 부분에서 한국에서의
대응이 주목을 받았던 것도 저는 결국에서는 시민 의식이 높았고 시민들이 참여했고 이렇기 때문에 한국을 하면은 K 반역이라는 것이 새로운 사회를 이끌어가는 데 새로운 표준이와 인식됐던 것들은 시민들의 높은 의식과 민주주의 그리고 거기에서는 민관 협력 이것이 같이 갔기 때문에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었습니다. 그것의 알맹이가 결국엔 시민 참여였던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저는 의료와 돌봄 부분에 있어서 이런 참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쪽 부분이어서 참여 여러 가지 형식이 있는데 시민들의 참여 중요한 부분들이 자발적 시민들의 참여, 어소시에이션 이게 사회적 경제입니다. 하면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형태의 자발적인 지역사회 기여 방식들을 훨씬 더 광범위하게 조직을 해야 된다. 이런 어소시에이션이 많아졌을 때 제가 보기에는 시장과 사회적 수요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공공성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가야 된다. 이게 커뮤니케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여기 마지막 매든 쪽 부분인데 경남 지역에서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 부분입니다. 글로벌 유행병의 위기는 계속 올 텐데 이것을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조직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사회적 경제로 좀 더 구체화하고 민간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코로나19 이후에 아까 제가 앞쪽 부분에 언급을 했던 것 같이 기존에 있는 사회 개발의 여러 가지 흐름들 부분들을 저는 다시 한번 다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성찰을 하고 새로운 표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으면 좋겠고 또 대한민국의 그 변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경남이 중심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